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운명의 날이었던 PC 물가가 발표된 오늘 시장은 혼조세였습니다.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떨어졌으며 암호화폐 시장도 오르고 내림이 혼재하는 보합권이었습니다. 일단 11월 장 마감 상황을 살펴보자면 다우는 11월에 8.8% 올랐고 S&P는 8.9% 상승, 나스닥은 10.7% 상승하며 지난달까지의 약세를 모두 뒤집었습니다. 특히 S&P와 나스닥의 월간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비트코인이 지난달 29% 상승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9.3% 상승하면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최근 4차례 10월과 11월에 모두 강세로 마감되었을 때 12월에 평균 30%가 넘게 올랐다는 시즌적인 통계가 있죠. 종합해 보자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연말을 향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나온 PC 물가는 그러한 기대를 확인시켜주는 결과였습니다. 전체 PC 물가는 지난달 3.4%에서 3.0%까지 떨어지며 드디어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단 1%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준이 보는 물가는 사실 이게 아니라 근원 물가죠. 네, 그런 근원 물가 역시도 지난달 3.7%에 이어 이번 달에 3.5%로 의미 있게 떨어지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매번 비슷하게 하락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의 하락 속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도 높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들림 없는 편안한 승차감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걱정일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믿으면서 즐기시면 그만입니다. 돈 없는 날은 괜히 시장 들여다보지 마시고 꿀잠 주무시면 되죠. 이미 금리의 방향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이 났죠.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고 믿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초점은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느냐가 되겠죠. 그리고 시장은 무려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할 확률을 거의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달 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죠. 굉장히 이른 시간 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금리 전망치가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채권 수익률이 살짝 반등하긴 했는데 이거는 11월 한 달 내내 내렸던 채권 수익률의 하락, 즉 채권 가격에 상승이 있다 보니 월간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차익 실현이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 12월에 들어가면 채권 수익률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이 내린 경위도 비슷합니다. 월 마지막 거래일에 그동안 더 올랐던 나스닥을 차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다우를 산 것입니다. 순환매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는 현물 시장 외에도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 시장도 관여를 하는데 일반 투자자라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금값은 이런 모든 상황을 예상하면서 어느덧 최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 찍었던 최고점을 1%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값은 언제 오르나요? 두 가지 경우죠. 첫째, 달러 가치의 하락,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장될 때입니다. 금은 95%가 구매력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 저장 외에 다른 용도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 가격이 오릅니다. 달러와 금의 가격이 거의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리고 둘째는 금리가 내려갈 때입니다. 일단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곧 유동성의 확장이기도 합니다만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시기는 이자가 있는 자산, 대표적으로 채권이 되겠죠. 이런 것과 비교해서 메리트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이자나 배당이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금의 메리트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금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현재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직전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앞으로 금리가 내리고 유동성이 다시 확장될 거란 사실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금리가 정점이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 내려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항상 선반영하는 게 시장의 특성이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이 하나 더 있죠. 네, 바로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입니다. 금은 어찌되었던 물리적 형태를 가진 상품 자산이면서 공업용이나 의료용 등 5% 정도는 다른 쓰임이 있다면 비트코인은 이런 불순물이 전혀 없는 100% 순수한 구매력 저장용의 배터리로서의 임무를 가지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이 특성이 금보다 곱하기 5 정도 해서 비트코인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달러 가치의 하락, 그러니까 유동성 확장의 영향을 금보다 훨씬 심하게 받으면서 금 대비 변동성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올해 금이 10%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 128%가 올랐습니다. 이런 특성의 차이가 바로 금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향후 2년 정도에 대하여 아주 기묘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은 금리가 높았던 시점에서 낮은 시점으로 이동하는 시기,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들어 있던 상태에서 확장되는 상태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하는 것이죠. 보수적인 포지션이라면 그게 금이겠죠. 이미 사상 최고가를 넘으려고 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앞으로 실제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거의 확실하게 사상 최고치를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포지션이라면 금은 별로겠죠.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조차 연간 10%밖에 오르지 못하니까요. 그럼 공격적인 포지션이라면 네, 당연히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별게 없었던 올해도 이미 모든 주요 자산들을 압도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3년간 상승 후 1년간 하락, 3년 상승 후 1년 하락, 3년 상승 후 1년 하락하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패턴화된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데 올해는 이제 그 강세장이 시작하는 첫 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진짜 강세장은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가 되는데 따라서 2023년인 아직은 출발조차 하지 않고 시동 걸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호 대기만으로 이미 금보다 10배가 높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포지션을 비트코인 말고 다른 자산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2024년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물어보시면 상승장이라고 대답하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나 경기 침체인데요. 일단 내년 초에 빠르게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전제 자체가 이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행한 시기는 실제로도 항상 경기가 침체로 흐르던 시기였죠. 그런데 유동성의 확장보다 기업의 실적이 더 중요한 증시는 이렇게 경기가 침체로 흐르는 금리 인하 시기에 약세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경기가 침체가 아닌 연착륙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동안은 금리 인하가 시작될 당시에 항상 증시는 정점, 그러니까 거품이었던 상태였던 데 비해서 이번에는 2022년에 이미 거품을 한번 뺐죠. 이런 특수함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함부로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1년 찍었던 정점을 넘어서 충분히 최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강세론과 약세론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은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증시에 올인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증시와 상품, 보수적이면 금, 공격적이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혹시라도 경기 이슈로 증시가 흔들릴 때 상품 자산이 해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상품 자산은 경기로 인한 영향보다는 유동성과 금리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올해 초부터 거의 양치기 소년 마냥 노래를 불러왔죠. 그런데 정말 양치기 소년 얘기처럼 듣고 무시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증시에만 올인하시는 분들도 2024년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려고 해도 아직 모르겠다,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라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간의 투자가 향후 2년간의 여러분의 투자 성과를 상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밤 파월이 발언을 합니다. 아마 파월의 발언 여하에 따라서 또 시장은 흔들릴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최근 다른 연준 의원들처럼 시장이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일부러 매파적인 어조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은 또 과민 반응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흐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가격만 보며 하루하루 반응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몫까지 뺏어가셔선 안 되겠습니다. 그건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가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응당 얻어야 할 보상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보상은 오늘 내일의 투기로 작은 트로피를 얻는 것이 아니겠죠. 먼 훗날의 미래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어제 뿌린 씨앗을 소중히 가꿔가면서 적절한 때가 왔을 때 압도적인 수확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거둬야 할 하얗게 익은 곡식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어지러운 시장으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승리자로 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